주한미군은 즉시 철수해도 좋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필승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10배로 증액한다면 재논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결말을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또다시 저자세로 나와 황급히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늘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공식 성명도 아니었습니다. 한 공개 회의 석상에서 무심결에 튀어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철수하겠다고요? 마음대로 하시죠. 이 짧은 한마디는 마치 시베리아 한파처럼 워싱턴 전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배짱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73년간 이어져 온 동맹 관계 앞에서 저런 말을 내뱉을 용기를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펜타곤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잠시 1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은 워싱턴 DC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철수하시겠다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한국 청와대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태평양을 건너 펜타곤 지하 지휘 통제실에 전해졌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과 불신, 그리고 아주 약간의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동맹국을 이 지경까지 몰아붙였단 말인가? 제 이름은 타리오스 그랜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현대사를 전공했고 예일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22년간 워싱턴의 한 외교정책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정치경제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제 아버지 로버트 그랜트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심장이 멎을 듯했던 그날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 화요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예고 없이 터뜨린 폭탄 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은 더 이상 이 불공정한 안보 부담을 일방적으로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주한미군 철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 측이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증액하는 데 동의한다면 재논의할 수 있습니다. 10배. 이는 한국이 매년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조 원 약 9억 달러에서 10조 원 약 90억 달러로 치솟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국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펜타곤 기자회견실에 모여있던 우리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 한 명이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하려나 보군. 주한미군 문제는 사실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때부터 동맹국을 압박하기 위해 종종 꺼내들던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욕에 가까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것은 더 이상 협상이 아닌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워싱턴의 모든 분석가들은 동일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즉시 모든 대화 채널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일주일 안에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한 선임 연구원은 자신 있게 단언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충돌을 돌이켜보면 각본은 늘 똑같았으니까요. 미국이 주한미군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한국은 늘 유연한 자세를 보이며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모두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협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한국 언론에서는 완전한 자주국방 체계 구축의 시급성 같은 제목의 사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3일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한국 내각은 정례 국무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우리 펜타곤 지하지휘 통제실에서도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 대통령은 내각 구성원들과 평소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 기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 각하, 미군의 철수 검토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마치 오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듯 지극히 평온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철수하겠다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지휘센터는 순간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그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공식 성명도 잘 짜인 기자회견도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 도중 나온 즉흥적인 답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마디가 품고 있는 파괴력은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애원이나 굴복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여유와 경멸마저 느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즉시 마이크를 넘겨받아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주국방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펜타곤 내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인들이 미쳤나?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두고 봐. 비공식 채널을 통한 연락이 곧 올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기묘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그 어떤 후속 조치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한국 언론이 K방산 세계화 가속, 방산 수출 1,000억 달러, 로드맵 달성 같은 뉴스를 연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때 제 비상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즉시 국방부 차관실로 출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차관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고위 관료들이 모여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관은 저를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랜트, 자네가 한국에 좀 다녀와야겠네. 당장 출발하게. 이번 임무에서 자네의 신분은 연구원이 아니라 대통령 정책 자문관일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히 그 땅을 다시 밟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 로버트 그랜트는 1950년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미 해병대 하사였습니다. 중공군과의 격전 속에서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역 후에도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품고 계셨습니다. 어릴 적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리오스, 한국은 우리가 목숨으로 지켜낸 소중한 땅이다. 그들은 진정한 동지이자 혈맹이다. 바로 그 말 때문에 저는 20대 시절 자원하여 2년간 주한미군으로 복무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용산기지에서 정보분석가로 근무했죠. 그때 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이 자신감의 근원은 과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바뀐 것일까? 이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무 브리핑을 받으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수출액이 작년 한 해에만 17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수치는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 봤나? K방산이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를 휩쓸고 있고 심지어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까지 앞다퉈 사들이고 있다더군. 한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정말 주한미군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정치적 도박에 불과한 것일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가 미국의 미래 동부가 전략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을 모두 버리고 가장 진실한 한국의 모습을 찾아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마음대로 하시죠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의 실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한국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피가 스며든 이 땅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이 미국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평택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묘한 감회에 젖어들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찾은 캠프 험프리스였습니다. 제 20대 청춘의 첫걸음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가을, 갓 소위로 임관한 저는 이 기지로 발령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용산에서 평택으로의 대규모 이전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택시가 기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6년 전의 모습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입니다. 택시 기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면적이 14.7 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5배가 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어디가 끝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했습니다. 보안 검색 절차는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신원 확인, 방문 심사, 안내 요원 배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문득 이곳에 처음 왔던 그날 흥분과 긴장이 뒤섞였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강대국 미국이 약소국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켜주고 있다고 굳게 믿는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허가된 구역을 둘러보던 중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미군 기지의 심장부에서 말입니다. 저는 동행한 공보 담당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수가 상당해 보이는군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인력을 폭넓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비율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의 수가 절반을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식당, 상점, 시설관리구역 등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둘러본 기지 내 푸드코트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메뉴 구성부터 운영 시스템까지 전부 한국 기업이 맡고 있었습니다. 청소, 보안, 시설 유지보수팀의 직원들 역시 절대 다수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는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지의 총 건설비 110억 달러 중 무려 92%를 한국 측이 부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약 101억 달러, 한화로 1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한국이 지불한 것입니다. 이 돈에는 부지 매입, 건축 비용은 물론 원주민 이주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한국이 돈을 대서 미군을 위한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어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역시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통신, 쓰레기 처리, 모든 기반 시설 비용을 한국이 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 요금 체계는 제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미군 기지는 한국의 일반 민간용 전기 요금의 절반에 불과한 특혜 요금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년 한국이 수천억 원의 형태로 미군의 전기를 보조해주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지를 확장할 때마다 추가로 제공되는 땅 역시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인근 농민들에 대한 보상비, 환경 영향평가 비용, 심지어 과거의 환경 오염 정화 비용까지 모두 한국이 떠안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걸 과연 공정한 동맹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오후에는 허가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원, 학교, 체육관, 골프장. 완벽한 기능을 갖춘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미군 가족들을 위한 고급 주택, 단지와 쇼핑센터, 심지어 놀이공원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의 건설과 유지 보수를 한국이 책임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미군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의 운영비마저 한국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통신시설에 대한 브리핑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KT가 전적으로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광케이블, 위성통신 등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가 한국의 기술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곳은 명목상 미군 기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한국전력공사가, 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기지 내 쓰레기 처리마저 한국 업체에 위탁되어 있었습니다. 기지 주변의 소음 피해 보상 역시 전부 한국 정부의 몫이라고 들었습니다. 매년 정부는 군용기 이착륙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행기들은 명백히 미군의 자산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손님이고 한국이 이곳의 진짜 주인이라는 거군. 전역 무렵 6년 전 함께 복무했던 옛 동료 몇 명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공개된 장소에서 기밀이 아닌 가벼운 이야기만 나눌 수 있었습니다. 타리오스, 오랜만이야. 여기 엄청나게 변했지. 톰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놀라울 정도야.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의 지원 규모가 상당하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지. 데이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안 규정상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6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제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작은 나라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땅을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을 공급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온갖 특권과 혜택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이곳이 미국이 건설한 철옹성이라 순진하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개된 자료를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지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한국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 미군의 급여와 무기 관련 비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비를 한국이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만 해도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미군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쩌면 진짜 철수하지 못하는 쪽은 우리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한국 없이는 이 거대한 기지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되며 식량 보급이 멈추고 시설 관리는 마비될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한국인 직원 한 분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근무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배울서 20년째입니다. 미군들은 순환 근무라 자주 바뀌지만 저희는 늘 이곳에 있으니 여기 시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죠. 김 과장님이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군보다 이 미군 기지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 기지 곳곳에 자리 잡은 한국 기업 사무실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한화 시스템, LG CNS 같은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분야를 책임지며 기지 운영의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5G 통신망, AI 보안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이 이미 우리를 아득히 앞질러 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지 내 산책로를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허가된 구역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 트럼프가 철군을 위협했을 때 한국 대통령이 왜 그토록 담담하게 마음대로 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의 속뜻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정말 철수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한국은 그 누구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철수하지 못하는 건 정말 우리 미국일지도 모른다. 저는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에 그 순진했던 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앞에는 냉혹한 현실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다는 현실. 한국은 정말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KTX를 타고 도착한 부산은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6년 전과 비교해 도시는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지만 제 목적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산 UN-기념공원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기념관 앞에 서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3년 아버지가 부산에서 찍은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20살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총명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인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소중히 간직했던 기억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타리오스, 한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동맹이다. 어릴 적 아버지가 해주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념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6.25 전쟁 전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미군 참전 구역에 다다랐을 때 숨이 멎을 듯한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전사자 명단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36,574명의 미군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군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전시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자 아버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아버지는 당시 18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대한 풋내기였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지구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단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그저 공산주의와 싸우러 간다는 것만 알았지. 하지만 한국에 온 후 아버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상당한 자신을 정성껏 돌봐주던 한국인 의료진의 헌신적인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우리 미군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 감동은 뼛속 깊이 새겨졌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시관 한편에는 당시 한국 국민들이 미군에게 보낸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쓰인 감사 편지를 읽는 동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군 아저씨들. 우리 땅을 지켜주셔서요. 이런 문장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비슷한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돌봐주던 간호사가 쓴 편지였는데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잊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념관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타리오스, 아빠는 한국에서 어깨의 일부를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단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야. 아버지는 편지에서 한국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인간애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를 침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봐주었어. 아버지의 글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을 지켜주고 싶었단다. 편지를 읽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유독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올림픽, 월드컵에서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바라타리오스, 한국이 저렇게 발전했어. 우리가 함께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아버지는 늘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철군 위협과 10배의 방위비 요구를 보며 저는 한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진정한 우정일까요? 저는 근처에 있는 UN-기념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 터키, 호주 등 16개국 군인들의 묘비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묘비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이념과 신념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군 묘역 앞에서 조용히 묵념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역시 그들을 위해 많은 것을 바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성대한 기념 행사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의료 지원, 기념품 증정은 물론 그들의 후손을 위한 장학금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토록 지극정성일 수 있을까요? 유엔 공원을 나오며 한국인 안내원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년 참전 용사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특히 6월과 10월이에요.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의료비부터 숙식비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되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한 안내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장학금, 문화교류 프로그램, 심지어 취업 지원까지 해줍니다. 이런 한국을 상대로 우리는 10배의 방위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부산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번화에서는 미군 병사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오는 미군들을 보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 가요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유독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타리오스, 진정한 동맹은 서로 돕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기생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기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한국의 헌신과 지원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본 모든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하며 불합리한 요구까지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동맹일까요?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한국은 지금 미국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아버지가 원했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잔인한 현실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우정의 문제였습니다. 70년간 한국은 그 신뢰와 우정을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답할 차례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아직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꼭 품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버지께서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부산에서의 깊은 성찰을 마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와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그 상식 밖의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비롯되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국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와 자주국방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공개 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국방 전문가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철수가 위협이 되냐고요? 솔직히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자주국방을 이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발표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이미 세계 9위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5년 기준에 올라 있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국방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17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2027년까지 세계 4강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펜을 들어 미친 듯이 받아 적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수치는 3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K방산의 글로벌 지형도를 보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또 다른 발제자가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노르웨이. 거의 모든 나토 주요국들이 우리와 계약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펼쳐진 숫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폴란드와는 단일 국가로 5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중동 지역과의 계약도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발제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UAE, 사우디, 이집트, K 방산에 대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 휴식 시간에 저는 한 의원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국의 철군 위협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조금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기대라고? 다음 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AADD의 공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기술개발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설명회의 내용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최근 시험 발사에서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기술입니다. 드론 군집 작전 시스템 역시 경이로웠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판단해 임무를 분배합니다. 책임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입니다. 암호 통신 분야는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포함한 그 어떤 적성국도 뚫을 수 없는 암호 체계를 구축했으며 심지어 양자 암호 기술까지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왜 그토록 여유로울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오후에 저는 K방산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한화시스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운 좋게도 일반에 공개된 전시관을 둘러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시된 무기체계들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수준이었습니다. 청웅,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해궁, 함대공 미사일, 신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까지 모두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것들이었습니다. 해외 수주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안내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40여 개국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유럽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서 상영된 영상 하나는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K무기 시연 장면이었습니다. 현지군 관계자들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정확도와 신뢰성 면에서 독일이나 미국 제품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가성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 에이덱스 코리아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부스 앞은 늘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기술력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A 부스에는 KF-21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해외 문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10여 개국에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에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로템 부스에는 K, 이 전차와 K9 자주포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두 무기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수출 실적 세계 1위입니다. 안내원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9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추가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내가 알던 그 한국이 맞나? 전시회장을 나오다 우연히 폴란드에서 온 한 외국인 바이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매우 놀랐습니다.
성능은 뛰어나고 가격은 합리적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한 납기를 칼같이 지켜줍니다. 매우 신뢰할 수 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하루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자신감은 결코 허세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세계 9위의 군사력, 6위의 국방 수출액,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군집,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완전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트럼프가 철군을 위협했을 때 한국 대통령이 왜 마음대로 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를. 그들은 정말로 그럴 만한 배짱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군, 그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여유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발견들을 정리하며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라 실제적인 실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펜타곤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의 군사적 자립과 미국의 전략적 딜레마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여러 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NSC 회의가 열리던 날 저는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극도로 무거웠습니다. 제가 보고를 시작하자마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잃는다면 인도태평양 전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핵심 거점을 잃게 될 겁니다. 국무부 장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동아시아 전략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한국을 잃으면 일본이 노출되고 우리의 제1도련선 전략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오키나와는 후방기지에서 최전선 표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예상국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0배의 방위비는 과했지만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CIA 분석가가 놀라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작년 국방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력입니다. 분석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군집, 차세대 전투기. 한국은 이미 군사기술 강국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철군 위협이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이때 저는 제가 발견한 핵심적인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사실 한국 내 분위기는 위기감보다는 기대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주국방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단 말인가? 국방부 장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제가 국회 청문회에서 직접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심지어 철군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군사정보국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은 중국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CSIS와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도 같은 결론입니다. 다른 분석가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주한미군 철수 시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의 핵심을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명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한국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만 해도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부담했고 운영비 대부분을 그들이 지불합니다. 전기, 통신, 물류, 시설 관리 모든 것이 한국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원을 중단하는 순간 기지 운영 자체가 마비됩니다. 자네 말은 철군 위협이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건가? 국방부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더욱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붕괴됩니다. 한 합참 관계자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만으로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습니다. 대만 방어 역시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회의 후반부에는 더욱 충격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심지어 미국 본토의 일부 기지에 장비와 기술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비 말입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통신 장비, 방공 시스템, 심지어 일부 무기의 부품까지 한국산입니다. 정보국장이 답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이 기지들의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본토 기지마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더 심각한 것은 차세대 기술 격차입니다. CIA 분석가가 덧붙였습니다. 5G, 인공지능, 양자암호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국가안보보좌관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한 제 생각을 밝혔습니다. 철군 위협을 철회하고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국을 일방적인 보호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등한 동맹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위기의 본질은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미국은 이미 완전히 달라진 한국을 여전히 과거의 시선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중립적인 정책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는 정의는 진정한 동맹 관계에 있었고 그 동맹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백악관에서 후속 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분위기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힘이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의 격렬한 토론 이후 저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부산항과 한국 전역에 퍼져 있는 미군 지원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 깊이 연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부산항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에서 미군의 전략적 심장부였습니다. 부산항 만공사에서 받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미 해군의 동부가 최대 보급항 중 하나로 매년 처리하는 미군 관련 물자만 수십만 톤에 달했습니다. 제7 함대 작전에 필요한 모든 보급품이 이곳을 거쳐갑니다. 항만공사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연료, 식량, 부품, 심지어 무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처리합니다. 부산항의 규모와 시설은 다시 한번 저를 압도했습니다.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구답게 시설은 웅장했고 심지어 미군 전용 부두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은 누가 건설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입니다. 미군 지원을 위해 특별히 확장한 부분도 많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조사는 한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철도, 고속도로, 전력망, 통신망. 모든 인프라가 미군의 작전 행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KTX 고속철도 시스템은 특히 놀라웠습니다. 비상시 미군 장비와 병력을 수송하기 위한 특별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시간 40분. 이런 고속수송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속도로망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국 어디든 4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구간이 설계 당시부터 미군 중장비의 이동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전력망을 조사하면서 가장 경악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미군 시설에 공급하는 전력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으며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기를 특별 할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미군 시설이 최우선 복구 대상입니다.
한전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불만은 없으신가요? 특혜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동맹국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70년 친구 아닙니까? 통신망은 더욱 심했습니다. 한국의 3대 통신사는 모두 미군을 위한 전용망을 구축했으며 보안이 보장된 전용 회선부터 위성 통신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모든 통신은 한국 기업의 기술을 거칩니다. KT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광 케이블부터 5G까지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용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 부담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위성 통신 분야였습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이 미군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KTSAT, 한화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군용 수준의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본토의 일부 기지들이 실제로 한국산 장비와 기술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등지의 기지들이 한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통신 장비, 전자제품 등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함께 조사하던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우리 기지 중 일부는 돌아가지도 못하겠군. 더 충격적인 것은 차세대 기술 분야였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육지 통신 등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추월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은 미군 첨단 장비의 필수 부품이었고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군용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군의 첨단 무기 체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한 산업 전문가는 단언했습니다. 공급망 전체가 한국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만난 미군 관계자들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지원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지원 수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미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 해외 기지 중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손에 꼽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교는 더욱 솔직했습니다. 한국이 지원을 끊으면 우리 작전 자체가 마비됩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군을 주둔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미군의 전투력을 지탱하는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을 군수, 통신, 정보, 기술 모든 면에서 한국은 미군을 지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후방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마지막 날 저는 다시 부산 UN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세대가 피로 맺은 동맹이 이제는 기술과 성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년간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마침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립적인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는 정의는 진정한 동맹에 있었고 그 동맹은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관계여야만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미군 뒤에 숨겨진 생명선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한국 없이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였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명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유품 속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편지와 사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맨 위에 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1953년 3월 아버지가 부산에서 어머니께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앨런, 나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소. 이곳 사람들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매일 놀라곤 한다오. 우리는 이곳에서 피를 흘렸지만 그 피는 헛되지 않았소. 한국인들의 눈에서 빛나는 희망을 보며 나는 확신한다오. 또 다른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내 어깨를 치료하면서 눈물을 흘렸소. 자신들도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오. 아버지는 편지마다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 사진 속에는 부상당한 아버지를 돌보는 한국인 의료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밝았고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마지막 편지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한국에서 어깨의 일부를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단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우리를 침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봐주었어. 나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을 지켜주고 싶었단다. 편지를 읽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타리오스, 한국이 저렇게 발전했어. 우리가 함께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2002 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진출했을 때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저 한국인들의 열정을 봐. 저런 정신이라면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아버지는 평생 한국의 발전을 지켜보셨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가치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위협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버지가 바라던 동맹의 모습일까요? 상자 맨 밑에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쓰신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필체는 떨렸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이타리오스, 진정한 동맹은 서로 돕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기생이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기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한국의 헌신과 지원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한국은 지금 미국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모든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 하나하나에 한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편지에는 우리의 형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형제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1950년과 2025년, 7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미동맹의 본질은 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상호 희생과 상호 존중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균형은 깨졌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내주었고 미국은 받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방위비 증액이 아닌 상호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피로 맺고 한국이 70년의 성의로 지켜온 우정이었습니다. 이 우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결코 손익계산서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정체성도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미국인이자 한국과 함께하는 동맹의 일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스며든 땅에서 자라난 우정의 증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우정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차관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랜트 자문관 마침 잘 왔네. 차관이 소개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장군께서도 한국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계셨네. 자네 보고서를 읽었네, 그랜트. 장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이야. 한국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동맹 방어선이야. 돈 때문에 75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는 없네. 백악관에서 정책 변경을 고려 중이지만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네. 차관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에이브럼스 장군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랜트, 자네가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해 줄 수 있겠나? 청문회 말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다룰 청문회를 준비 중일세.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자네 같은 현장 전문가의 증언이 필요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진정한 동맹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흥미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의회 내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으로 증언을 점검했습니다. 제목은 피로 맺은 형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청문회 당일 국회의사당은 언론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오르자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랜트 자문관, 한국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2달간 한국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결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한 곳만 해도 110억 달러,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술 지원입니다. 통신, 전력, 교통, 모든 인프라가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본토의 일부 기지마저 한국 기술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방위비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어깨를 다치셨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한국은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에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 돕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기생이다. 청문회장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국에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방위비 증액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동맹으로 봐야 합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철군 위협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략적 자살 행위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잃으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중국 견제도 대만 방어도 모두 공허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 증언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문회 후 저는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라는 제 발언은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친정부 언론이 제 증언을 비애국적이라며 묻으려 했지만 진실의 힘은 강했습니다. 청문회 녹취록과 기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독립 언론들이 이를 받았었으며 결국 주류 언론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여론의 둑이 터진 것입니다. 몇 주 후 의회 내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주한미군 유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한 달 후 마침내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동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셨으며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습니다.
철군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보류가 아니라 철회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기술 공유, 공동 개발, 상호 투자 같은 새로운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채워졌습니다. 저는 곧 다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주한 나날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진정한 우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75년 전 아버지가 피로 맺은 우정은 이제 상호 존중과 신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맹은 결코 대차대조표 위에 차가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흘린 피와 희생된 생명, 그리고 함께 지켜낸 미래로 쓰인 맹세입니다. 점점 더 공리주의와 거래의 정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국가 간의 우정은 돈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높은 가치가 존재함을 일깨워줍니다. 바로 명예와 의리, 그리고 상호 존중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지정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동맹입니까? 우리는 관계를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로 측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줄 수 있는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이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함께 지켜주는 동맹이 되었습니다. 자, 75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작된 우정은 이제 강철이 아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신뢰의 유대로 다시 벼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으며 그 어떤 위협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진행자 수잔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곁에 있는 진정한 동맹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